GHz라는 거는 1초에 요런 명령어를 몇 번 하는 거? 30억 번 하는 거. 2.8 GHz. 그러면 요거를 1초에 28억 번 계산하는 걸 2.8 GHz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6.0 GHz짜리 CPU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3.0 GHz에서 6.0 GHz까지 개발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억 정도 들어간다.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예를 든 얘기인데, 자, 3.0 GHz짜리를 6.0 GHz로 만드는데 5억 정도 들어가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라 3.0 GHz짜리를 갖다가 두 개를 사용하면은 6.0 GHz 효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해서 6.0 GHz의 값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들어가는 비용은 한 1억 정도면 된다. 그럼 어떤 게 좋겠어요? 이게 훨씬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는 게, 그래서 나온 기술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듀얼 코어니, 쿼드 코어니, 헥사 코어니, 옥탈 코어니, 데카 코어니,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듀얼 코어는 뭐 이런 CPU를 두 개를 동시에 병렬로 만들어 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걸 듀얼 코어. 쿼드 코어는 몇 개? 4개. 4개. 예? 헥사 코어는 몇 개? 6개. 예? 6개. 헥사 코어는 6개. 옥탈 코어는 8개. 8개. 데카 코어는 10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CPU 말고 GPU라는 게 있어요. GPU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래픽 카드 얘기하는 거죠. 그래픽 카드. CPU는 Central Process Unit라고 얘기하는 중앙 처리 장치를 얘기하는데, GPU는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래픽 카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CPU와 GPU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CPU의 핵심적인 차이. CPU는 정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CPU입니다. 정수 계산. GPU는 소수점 계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게임할 때 이미지가 탁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게임하는 맛이 나나요? 별로 맛이 안 나죠. 그쵸? 이미지가 막 커지는데, 내가 줌ing 쫙 했는데 탁 커지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쫙 커지고 스무스하게 쫙 들어가고 해야지만 게임하는 재미가 나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 줌밍이 스무스하게 들어가고 스무스하게 나오는 거는 소수점 계산할 때 그렇게 나옵니다. 정수를 계산할 때는 그렇게 값이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GPU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게임같이 이렇게 스무스한 작업을 할 때, 그때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유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게임할 때 더 좋은 GPU를 사용하면은 게임이 훨씬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방송국에서 이렇게 영상 같은 거 편집하는 그런 컴퓨터들은요, CPU 가격보다 GPU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CPU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할까 하는데, 아까 얘기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생길 것 같아 가지고요. 원래 300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300을 100번 계산하는 게 아니라 100에 대한 숫자를 이진수로 나눠 가지고 2의 배수가 되면 시프트라는 걸로 합니다. 시프트. 그래서 훨씬 더 빨리 계산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빼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빼기도 더하기를 하는데 어떻게 더하기를 한다? 보수를 취해 가지고 더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CPU는 그 정도 알아보고 우리 중요한 이제
폰 노이만 컴퓨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메모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메모리 이제 주 기억 장치라고 하죠. 메인 메모리, 그죠? 메인 메모리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책상으로 얘기하면 책상 위가 되는 거죠. 책상 위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주 기억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은 책상이 넓다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닌데 컴퓨터든 책상이 넓으면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행 관련된 글을 쓰고 책을 쓴다고 보면은 보통 사전도 하나 놓겠지만 영어 사전도 있고 프랑스 사전도 있고 독일 사전도 있어야지만 그 여행 관련 책을 쓴다고 볼 때 메모리가 부족하게 되면은 영어 사전을 띄워놨다가 다시 영어 사전을 꺼내서 책을 쓰다가 그 다음에 독일어 사전이 필요하다 그럼 이걸 다시 집어넣고 다시 독일어 사전을 꺼내놓고 또 쓰다가 또 집어넣고 또 프랑스 사전을 꺼내놓고 보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메모리 용량이 크면은 어떡하겠어요? 백과사전, 영어사전, 독어사전, 프랑스 사전 한꺼번에 다 꺼내놓고 책을 쓰면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메모리는 이 컴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는 이제 컴퓨터가 좀 느리면은 일단 이것부터 보셔야 돼요. 메모리의 사이즈. 그렇죠? 메모리의 사이즈. XP 같은 경우는 2기가가 안 되면 2기가로 올려주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최소한 4기가가 돼야지만 정상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윈도우 10 같은 경우도 아주 기본이 8기가는 돼야 됩니다. 8기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속도가 많이 느리다 라고 하면은 운영체제에 맞게 요 메모리의 크기를 보시고 이거보다 적다 라고 생각하면은 먼저 요 사이즈만큼 키워주시고 아니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이 용량이 큰 걸 사용하게 되면 바로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주기억 장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클립보드라고 얘기를 하죠. 클립보드가 메모리입니다. 자, 이어서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드디스크 있죠? 우리가 이제 보조기억 장치라고 하는데 보조기억 장치. 자, 하드디스크는 고장이 자주 날까요? 하드디스크는요 거의 고장이 안 납니다. 하드디스크 고장이 나기 위해서는요 정말 오한마로 두드려 패든지 아니면은 물속에 잠수를 시켜 놓든지 해야지만 하드디스크가 고장 납니다. 하드디스크는 거의 고장이 안 납니다. 만약에 하드디스크가 고장 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요런 블루 스크린이 뜹니다. 블루 스크린이. 그래서 내가 하드디스크 몸이 아플 것 같다 그러면은 요런 블루 스크린이 먼저 떠가지고 주인님 저 몸이 아플 것 같아요. 저 좀 교체해 주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계속 컴퓨터를 킬 때마다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이 메시지가 약 한 달 정도 뜨는데 이 메시지를 무시하게 되면 그때는 하드디스크 고장 납니다. 이 메시지가 뜰 때 빨리 가서 서비스 받고 거기 있는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해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디스크를 그러니까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를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하드디스크는 C하고 D를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C하고 D를. 왜냐하면요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결국은 포맷을 해야 됩니다. 근데 포맷을 한다는 거는 C 드라이브를 완전 밀고 다시 설치하는 걸 갖다가 포맷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는 D에다 보관하고 소프트웨어는 C에다 설치하게 되면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드디스크는 고장 난다 그랬어요? 안 난다 그랬어요?
하드디스크가 고장나는 게 아닙니다. 하드디스크는 고장나는 게 아니라 거기 바이러스하고 악성 코드가 들어와서 하드디스크를 사용 못하도록 하는 거지 하드디스크가 고장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완전하게 보관하고 싶으면은 C하고 D를 나눠서 데이터들 있죠. 데이터는 D에다 보관하고 소프트웨어들 있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C에다 보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포맷을 어떤 걸 한다? 포맷은 C만 한다. C만. 악성 코드도 어디만 들어온다? 악성 코드도 C에만 들어옵니다. D에는 악성 코드가 안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C하고 D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는 게 좋냐? 용량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냐? C는 일반 사용자는 100기가, 전문가는 200기가, 그리고 나머지는 D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다 D에 보관하시면은 여러분들 뭐 하드가 깨졌다, 뭐 악성 코드 때문에 다 날라갔다, 이런 내용은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우리 컴퓨터 얘기하면 32비트, 64비트, 뭐 16비트, 8비트 이런 얘기를 하죠. 8비트. 자, 그럼 도대체 8비트는 뭐고, 16비트는 뭐고, 32비트는 뭐고, 64비트는 뭘까요? 예. 여러분들 하드웨어가 이렇게 CPU가 있고 하드디스크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메모리에서 CPU로 갔다가 다시 메모리로 왔다가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다시 메모리로 오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요 CPU하고 메모리하고 하드디스크 요 사이에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장치가 있겠죠. 그 전달해주는 장치, 그 장치를 버스라고 얘기합니다. 버스. 네, 버스.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장치. 사람도 이동할 때 뭘 타고 다니죠?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이 컴퓨터도 데이터들은 뭘로 다닌다?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버스는 이렇게 세 가지 버스가 있습니다. 주소를 실어 나르는 주소 버스,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데이터 버스, 제어 코드를 실어 나르는 제어 버스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8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요거는 결국은 요 버스의 크기입니다. 버스의 크기. 8비트는 8인승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6비트는 16인승 버스, 32비트는 32인승 버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8비트는 2의 8승인승, 16비트는 2의 16승인승. 훨씬 더 값이 달라지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16비트, 32비트, 64비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안에 컴퓨터 안에 데이터를 이동하는 그 버스의 크기라는 걸 기억하시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드웨어는 이 정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그쵸? 결국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목적이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자,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알려주는 명령어들의 집합으로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걸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인데, 자,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유저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유저가 만든 소프트웨어. 데이터죠. 데이터.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인데,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 있죠.
컴파일러, 어셈블러, 라이브러리, 유틸리티 이런 걸 갖다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거죠. 특정한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각종 앱들. 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건 이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응용 소프트웨어를 위해 사용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값들이죠. 값. 결국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목적은 뭐죠? 요 데이터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데이터.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 아주 쉽게 더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운영체제 있고, 소프트웨어는 뭐다? 운영체제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앱이라는 게 있고, 그 앱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건다. 데이터. 운영체제는 언어다. 언어. 어떤 언어다? 사람과 컴퓨터가 대화할 수 있는 언어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다. 저는 사람과 사람 소통할 때는 뭐 한국인은 한국말, 일본 사람은 일본말, 미국 사람은 미국말 하듯이 이 컴퓨터와 소통을 잘하기 위해선 운용체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운영체제 말고 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앱.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앱은 풀네임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풀네임입니다. 요걸 줄여서 앱이라고 얘기합니다. 앱. 요 앞에 있는 요 세 글자만 써가지고 그래서 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앱이라는 얘기가 있고 웹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앱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웹. 자, 앱과 웹의 차이. 앱은 내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내 저장 장소를 잡아먹는 건 앱. 웹은 뭐다? 웹은 앱을 다운받을 필요가 없이 웹 브라우저를 가지고 그 인터넷 주소만 알고 있으면 돌아가는 걸 웹이라고 얘기합니다. 웹.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소프트웨어 데이터죠. 데이터. 자, 이 데이터란 뭐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많은 질문을 합니다. 운영체제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앱이 중요합니까? 데이터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운영체제 물론 중요하죠. 그렇죠? 운영체제가 없으면 컴퓨터가 안 돌아갑니다. 자, 앱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이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결국 운영체제도 앱도 뭘 하기 위한 겁니까? 자,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재산이 10억이다. 그러면은 그 10억이라는 게 내가 5만 원권을 10억 원어치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은행이라고 하는 컴퓨터에 박경우라고 하는 계정에, 그렇죠? 계정에 10억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렇죠? 네. 10억이라고 써 있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직원도 있어야 되고 보안도 해줘야 되고 컴퓨터도 좋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목적은 뭐다? 운영체제도 아니고 앱도 아니고 뭐다? 데이터다. 데이터. 이해되셨나요? 슈퍼컴퓨터 우리나라에 2개 있는데 그게 다 기상청에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그 슈퍼컴퓨터를 돌리는 이유는 뭐죠?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데이터 아닌가요? 예, 태풍이 오면은 태풍이 어느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올지 그걸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이어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을 통해서 IT 자원을 사용하는 컴퓨터 환경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자, 과거에는 요게 컴퓨터였죠, 그쵸? 요게 PC 가지고 엑셀, 파워포인트, 뭐 로토스, 디베이스, 액세스 이런 걸 사용해서 내 어떤 값을 뽑아냈죠. 근데 지금은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컴퓨터죠. 내가 구글링을 한다는 거는 내 컴퓨터를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이렇게 구글 사이트에 접속하는 거고, 내가 네이버를 사용한다는 거는 내 컴퓨터를 사용해서 네이버 사이트에 있는 이 서버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죠. 내가 페이스북으로 SNS를 한다는 얘기는 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페이스북 서버에 접속을 해서 거기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에 인터넷을 통해서 IT 자원을 사용하는 컴퓨터 환경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한다? 웹 브라우저라고 한다. 웹 브라우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가 있고, 지금 거의 한 70%는 크롬을 사용하고 있죠. 웹 브라우저는 뭐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웹 브라우저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은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외에 세계에서 사용하는 6대 웹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6대 웹 브라우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스플로러. 네? 익스플로러. 지금 가장 액티브엑스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브라우저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크롬. 구글에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크롬. 네, 파이어폭스. 여러분들은 아마 이쪽 파이어폭스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개발자들을 위한 웹 브라우저입니다. 개발자들을 위한 웹 브라우저. 그 다음에 사파리 아시나요? 혹시 그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많이 익숙한 그 애플에서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 그 다음에 이제 오페라라고 있습니다. 오페라. 이 오페라는 그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브라우저인데, 이 웹 브라우저는 특징이 리소스가 굉장히 작아도 잘 돌아갑니다. 이 크롬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좋은데 리소스가 부족하면 뻑뻑거립니다. 이 오페라는 저사양에서도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오페라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유럽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 오페라라고 하는 오페라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익스플로러가 문제가 좀 생기다 보니까 표준을 못 지키고 막 그래서 지금 익스플로러는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롬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크롬에 버금갈 만한 브라우저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나온 게 이제 윈도우즈에 포함되어 있는 엣지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엣지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익스플로러는 속도는 느리고 용량은 크고 액티브엑스를 지원해주고 있다. 자, 금융 공공 업무 처리는 이걸 사용하면 거의 문제가 없다. 액티브엑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금융 공공 업무도 거의 이제 크롬에서 다 지원을 합니다. 두 번째, 크롬 속도가 매우 빠르다. 용량도 굉장히 작은데 얘는 이제 안드로이드하고 연동이 되는 게 특징이고 굉장히 좀 빠릅니다. 빠른. 중요한 건 이제 이 컴퓨터 사양이 고사양일 때 빠르지 저사양이면 굉장히 느립니다. 네, 파이어폭스 이건 개발자 디자이너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고, 사파리 애플 제품이고, 오페라 설명드렸죠, 그쵸?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도메인이라고 있습니다. 도메인은 뭐냐면은 그 주소를 연결하는 값입니다. 주소를 연결하는 값. 그래서 네이버는 따따따
네이버닷컴. 삼성은 따따따 삼성 일렉트로닉 커퍼레이션, 그래서 SEC. 여기서 얘기하는 따따따는 월드 와이드 웹의 약자인데, 지금은 인터넷 자체가 월드 와이드 웹이 표준이 돼 있어가지고 이걸 안 쓰고 그냥 네이버.com, sec.co.kr 이렇게만 쳐도 이제 다 들어갑니다. 접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메인이 있고 서브 도메인이라 있는데, 서브 도메인은 뭐냐면 여기 있죠. 여기 실제 도메인입니다. 이 도메인 앞에다가 뭔가를 붙여주는 걸 서브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캘린더 같은 경우는 칼이라고 붙이고, 사전 같은 경우는 딕이라고 붙이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블로그라고 앞에다 이렇게 붙여줘서 별도의 같은 네이버 도메인이지만은 그 앞에 다양한 서브 도메인을 사용해서 인터넷 사용자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실제 요건 도메인 이름이고, 요 뒤에 있는 요 com, co.kr 요거는 실제 도메인의 형태, 국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om이라고 하는 거는 1차 도메인이라고 해갖고 미국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메인입니다. com. 그래서 이제 com은 컴퍼니의 약자인데 회사들이 주로 사용하죠.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1차 도메인, 미국 사람들이 아닌 나라에서는 CO라고 합니다. CO. 그 다음에 거기다 국가 코드를 붙입니다. 일본은 JP, 한국은 KR, 그 다음에 중국은 CN. 이 회사는 1차 도메인은 net, 그 다음에 국가 도메인을 쓸 때는 NE, 그 다음에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는 ORG 또는 OR 이렇게 쓰고, 4년제 단과나 종합대학 같은 경우는 EDU, 1차 도메인은 EDU, 그 다음에 국가 도메인은 AC라고 치고, 정부기관은 GOV 또는 국가 도메인이 있을 때는 go.kr, 그러면 한국 정부 관련된 기관을 얘기합니다. AC. 우리 그 인하공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있어요? 인하공전도 인하TC.ac.kr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